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질 텐데, 우리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요즘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계속 보셔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수업할 때 이제 국내 간략하게 뭐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해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되는 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날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번씩 다 훑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장 가서 이제 입찰하는 방법에 관해서 요거부터 먼저 잠깐 보고, 그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입찰을 기일 입찰로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법정에 가서 보통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10분 정도에서 11시 20분까지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일 입찰하는 입찰 당일날은 집행관이 나와서 진행을 해요. 집행관. 그래서 매각 기일이라고 합니다. 매각 기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경매 담당 판사가 매각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하고 입찰 법정에 나와서 진행하시는 분은 집행관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뭐 이런 데는 동부 지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 입찰표를 써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부산 법원 본원 같은 경우에 거제동에 있는 본원 있죠. 본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써서 가지고 들어와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투표하듯이 이렇게 입찰하는 참 칸막이 같은 거 돼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적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입찰하시는 분은 이제 입찰하는 걸 이렇게 적는 걸 좀 도와주면 좋을 건데 좀 실수할까봐 좀 이제 많이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당일날 또 집행관이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들으시고 지금 입찰하는 방법, 입찰표 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웬만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 법정에 가면 꼭 실수하는 분들이 한 두세 번 가면 꼭 한두 명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깝게 이제 낙찰받고 나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입찰하는데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기일 입찰표 여기에 요거는 프린트물로 나눠드렸고 여기 이제 부동산 강의에 보면은 요 내용을 다 해놨거든요. 지금 블로그에서 하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기약 입찰 기일 날짜 2000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사건 번호 뭐 2019 타경, 2020 타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도에 경매 신청 사건은 2019 타경이라고 하고요. 2018년도에 경매 신청했으면 보통 2018 타경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매토 이제 사건 번호 적고 경매 사건은 타경이라고 하거든요. 타경. 그다음에 물건 번호 기재를 합니다. 사건 번호 안에 물건이 한 개밖에 없으면 물건 번호 1번이에요. 한 개밖에 없으면. 근데 물건이 한 5개 있다. 1, 2, 3, 4, 5가 있으면은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구분해서 여기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한다. 기재 안 하면
낙찰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5개가 있는데 내가 입찰하는 게 물건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그럼 1번 적어야 되죠? 그렇죠? 예, 1번 적지 않으면 낙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이 사건 번호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101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물건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201호, 202호, 203호, 205 아파트가 이제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201호에 입찰하는지 202호에 입찰하는지 구분을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재하셔야 되는데 사건 번호 안에 물건 번호가 1번인 경우에 간혹 가다가 물건 번호 하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낙찰 무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 번호 안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1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적는 게 낫겠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입찰자의 본인 성명 도장 찍고, 이 도장은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으시면 됩니다. 인감 도장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이 주소도 자기 마음대로 막 적으면 집행관이 좀 뭐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입찰할 때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자, 여기에서 대리인 입찰할 때 변호사법 위반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잘못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가 그냥 가족이 그냥 뭐 도와주는 걸로 해서 대리인 입찰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돈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든지 아니면 향응 접대를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법 중에 하나가 변호사법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손해사정인 뭐 이런 거 이제 보험 관련되는 제도 나올 때도 손해사정인들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중개법인회사가 경매 권리 분석 및 치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개법 구조 2항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사라는 제도를 국가 자격 제도로 만들려고 할 때쯤 해서 그때 2000년도 정도 됐었거든요. 99년, 2000년도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개법인 경매 컨설팅 회사를 사람들을 다 구속시켰어요. 거의 다. 그리고 추징금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법무사도 공인중개사도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됐죠. 근데 원래 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좀 억지를 쓰는 그런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리인 본인과의 관계에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자, 입찰 가격에 본인과의 관계 배우자 이렇게 적으면 뭐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근데 옛날에는 입찰표에 대리인란에 이름이 좀 많이 이렇게 자꾸 적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획수사를 1년에 2번 정도씩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수사 들어가면 거의 다 무조건 구속입니다. 구속. 그리고 잘 풀리면 집행유예. 좀 그렇습니다. 구속되면 어디로 가죠? 저기 줄에 붙이시러 갑니다. 그래서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억울하게 진짜 구속돼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재판받고 뭐 이런 굉장히 정말 아픈 시절이 한동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 입찰 가격 적으실 때 숫자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팔자를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2개 한다든지, 구자를 반대로 이렇게 옆으로 적는다든지 안 됩니다. 어떻게 정자로
그래서 입찰법정에 가시면 숫자 잘못 적어서 낙찰 무효된 사례에서 입찰법정에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숫자 정확히 하시고 콤마 같은 거는 마음대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세 자리 숫자마다 콤마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를 정자로 정확하게 적고 보정의 제공 방법은 그 현금 자기압 수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표 이제 가져오죠. 예. 그리고 또 보증 금액이 있죠. 입찰 보증 금액은 본인이 넣는 돈을 이제 여기 적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최저 입찰가의 10%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최저 입찰가의 10%보다 자기가 돈을 좀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잔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낙찰이 됐을 때는 나중에 잔돈 칠 때 정산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 금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보증 금액을 초과한 얼마를 반환받았습니다. 그거는 낙찰 안 됐을 때 아니면 낙찰됐을 때 초과하는 금액 반환받았을 때 입찰자 이름 적고 주장 증명 가서 요거는 이제 미리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찰 보증 금액 최저 입찰가의 10%. 자, 그러면 만일에 최저 입찰가가 6,400만 원이다. 그러면 10%면 얼마죠? 640만 원 입찰 보증금 걸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7천만 원에 입찰한다. 아니면 7,500에 입찰한다. 이렇게 해도 최저 입찰가의 10% 얼마죠? 640만 원만 이 보증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넣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끝자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6,400만 원 이렇게 다 안 들어지고 입찰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6,785만 7,650원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그 이상 넣으시면 돼요. 그 이상. 예. 그래서 그냥 수표로 이렇게 딱 넣으셔도 되고 자기가 수표하고 그래서 입찰 보증금 넣는 봉투는 그냥 일반 편지 봉투 조금만 씁니다.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다 찾아오시는 분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한 번은 제가 연산노타리 쪽에 내려가는 길 쪽에 보면 옛날 그 분일고등학교인가? 그게 아마 아파트 생긴 것 같은데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공백 입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찰 보증금이 매듭이 됐어요. 입찰 보증금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10,000원짜리를 다 들고 오셨대요. 10,000원짜리를. 그러면 매듭을 10,000원짜리를 들고 왔는데 마침 그 근처에 은행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돈 쓰는 기계 있죠. 돈 쓰는 기계. 그걸 가져와서 막 셌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정확하게 돈을 딱 넣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 넣으시면 되지. 근데 저희가 2등을 했거든요. 이 도로변을 굉장히 길게 물고 있는 직사각형의 어떤 땅이었는데 그 땅 가치가 지금 생각하면 적어도 한 대여섯 배 이상은 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돈을 10,000원이라도 적게 넣었으면은 낙찰 무효되잖아요. 그래서 돈 세는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돈 세는 동안. 야, 틀리게 넣으면 좋겠다, 틀리게 넣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딱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적도 옛날에, 심지어는 처음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수업 때 분명히 입찰 보증금은 10% 이상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맞춰서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그런데 그 동부 지원에서 입찰할 때는 밖에서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니까 괜찮죠. 근데 본원에서 입찰을 했는데 처음 입찰하니까 막 떨면서 돈을 넣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780원 이렇게 되면 780원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50원짜리, 10원짜리 가져왔는데 넣다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동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동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옆으로 떼고 굴러서 다른 사람이 입찰표 작성한 대로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동전 찾는다고 어떤 쇼를 벌여가지고 법정에서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낙찰 무효되는 거죠. 입찰 보증금을 제대로 안 넣어가지고 낙찰 무효되는 사례가 종종 현장에 입찰 구청에 가보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주의사항 보시면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물건번호 1번도 입찰하고 2번도 입찰하고 3번도 입찰하면 각각 따로따로. 네. 다만 일괄 입찰 시에는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1호, 2호, 3호, 4호를 한꺼번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괄 입찰로. 개별 입찰이 아니고. 한 사건에서 입찰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 이거 법인 입찰을 다 읽어보시고요. 자,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그냥 신분 확인상 출연이 주민등록증을 그냥 신분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요 입찰표 작성한 거 입찰 보증금 넣은 거 대봉투에 넣어서 신분증하고 가져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민정이나 민법적인 대리 서류서를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 입찰할 때는 이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편하게 수업이 끊겨도 상관없으니까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조금 이따가 이 뒤에 나오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할 때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입찰금을 잘못 찍었다. 화이트로 찍었다. 아니면 뭐 줄 긋고 도장 찍고 수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찰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잘못 적었을 때는 반드시 새로 받아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용지를.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본인의 인감도장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갔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을은 대리인 자격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본인은 갑이 되겠죠. 소유권 등기하는 사람. 소유권 등기하는 사람의 인감도장, 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이 6번 여기에서 있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스킬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입찰장 가면 이 맷돌 굴리는 소리가 막 굉장히 나요. 옛날에 옛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전에 대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대우건설에 이렇게 임원 회장님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거제적 큰 땅이라든지. 그런데 입찰 금액이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은 120억에 입찰하고 한 명은 100억에 입찰하고 최저입찰가 100억이다 이러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가 100억이니까 최저입찰가 100억에 10%면 얼마 입찰 보증금 벌죠? 10억 넣죠? 그쵸? 그런데 120억하고 100억 사이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은 120억이 낙찰받는 게 낫겠습니까? 100억이 낙찰받는 게 낫겠습니까? 20억이만 종류가 따로 다른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동영상 또 올려놓을 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차순위 매수인 신고라는 게 있어요. 차순위 매수인 신고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순위 매수인 신고는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 뺀 방금 같으면 어떻게 되죠? 낙찰가가 120억이었죠. 120억에서 입찰 보증금 뺀 입찰 보증금 10억 뺀 그럼 110억이죠. 그 이상 적은 사람 중에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순차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2등한 사람이 안 오면 상당한 사람, 상당한 사람이 안 오면 상당한 사람. 그러면 낙찰자가 이 차를 한 거를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잔금 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등한 사람이 120억에 처했는데 1차 보증금 10억 넣었죠. 10억. 그러면 10억 만약에 잔금 안 치면 10억 날리잖아요. 10억 날리죠. 그쵸? 그러면 야,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0억 1000만 원 들었다. 110억 1000만 원. 야, 니 120억 하지 말고 110억 1000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서 서로 막 돌머리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에 나가서. 야, 네가 포기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0억하고 110억 천 사이에 9억 9천만 원 정도 싸게 받는 거지만 10억 2차 보증금 날리죠, 낙찰자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악용하시면, 지금 설명드린 거 악용하시면 있잖아요. 악용하시면은,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발의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는 어떻게 했는가면요. 이 인감증명서를, 민자 인감증명서 있죠? 이걸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찰 무효되죠?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낙찰됐잖아요. 낙찰됐는데 1등하고 2등 사이 금액도 별로 차이 안 나고 내가 낙찰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인감 파트를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혹시 좀 안 될까요? 낙찰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바로 딱 제출하면은 인감증명서를 받아주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찰이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 인감증명서를 청구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낙찰 무효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오래전에는 이 입찰 보증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인감을 탁 제출해서 봐주면은 낙찰 받는 게 될 거고, 만일에 이걸 안 봐주면은 낙찰 무효되고 입찰 보증금을 받고, 그럼 120억, 100억 처리했다. 이런 기술적인 것만 좀 알아도 20억 버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두 개를 입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A라는 사람 명의로 입찰하고 B라는 사람 명의로 입찰하고 다르게 입찰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이제 입찰표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도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악용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만발하면서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경력판사들이 의논해서 회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한 번만 하도록 하자. 두 번, 세 번 못 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실무상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관한 실무적인 스킬만 잘 알아도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우리 이론하면서 또 지분 경매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감증명 제출 안 하면 낙찰 무효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감 도장이 날인데 인감 증명서에 딱 돼 있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투항했잖아요. 좀 끝이에요. 다시 좀 꺼내가지고 저 안 됩니다. 진짜 한 번씩 공을 하나씩 더 붙여서 입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만일에 내가 6,400만 원 입찰하는데 입찰 보증금 640만 원 넣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6,400만 원 입찰하는 걸로 해서 숫자를 안 적고 공을 하나 더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억 4천 입찰하는 거죠. 근데 입찰 보증금은 유효하죠. 10% 넣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날리는 거죠. 그렇다고 6,400만 원보다 더 비싼 6억 4천을
넣어서 누구기라도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찰 보증금 날리는 거죠. 경매는 최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을 거는데 공매 있죠. 우리가 공매를 도움을 하거든요. 공매는 입찰한 금액에 5%, 5%, 10%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경매는 최저 입찰 금액의 10%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자 같은 이라고 기재한 다음 모두 다 관여하십시오. 부 공동으로 입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입찰 있잖아요. 공동 입찰은 입찰표를 넣는 투하하는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찰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수익이익이 가능해요. 수익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입찰가 금액으로 그냥 바로 계약하는 거. 가서 그냥 1대1로 계약하는 거. 그러면 일찰이 돼서 아무도 일찰 안 하잖아요. 그럼 당장 올라가요. 예, 그 당장 장안나서 수익이익하려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 입찰을 보통은 전에 이제 거제동의 한일 유나이 아파트나 남인동의 유나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백 채가 이제 경매 그러니까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8동 보름 동안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잘못하고 아파트 10채씩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거든요. 이때 여러분 나중에 공매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나타나는 게 사기받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울도 SK뷰를 개인적으로 낚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 명의로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도 해서 이제 조금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해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200채가 진행이 되면은 점점 앞에 낙찰가보다 조금씩 더 써요. 그렇겠죠? 낙찰사를 보고 조금씩 더 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낙찰가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럼 예금보험공사 입찰할 때는 수익이익이 가능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입찰 안 하면. 그러면 입찰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경매는 간단한데 공매 입찰은 입찰표가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입찰하는데 적는 게 많거든요. 그럼 시간 다 돼서 적으면 못 적어요. 그래서 입찰표를 이렇게 굉장히 여러 장 있는 걸 갖다가 세트를 2세트, 3세트 이렇게 해놓습니다. 지금 제가 돈 버는 거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걸린 모습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경매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입찰할 때도 이 다른 거 다 적어놓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적어놓고 보증금액은 좀 크겠죠. 입찰 가격만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눈치 보고 입찰장 가서 분위기 보고 혹시 입찰하는 사람들 많은지 안 많은지 보고 그렇게 또 파악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금액이 클수록 마지막 입찰 마감 시간 한 10분 전까지는 눈치 보다가 입찰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딱 가지고 있다가 하나는 높게 적은 거, 하나는 낮게 적은 거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눈치 보고 넣는데 아무도 입찰 안 하잖아요. 이 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찰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예금보험공사 입찰할 때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예요, 그날. 처음 이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바로 수익액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최저 금액으로 이제 굉장히 싸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입찰 금액만 비워놓고 마지막에 금액 수정을 하면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의 지급 방법은 현금 자기합수표 또는 보증서 제출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합수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출표 쓰시면 되고 자, 그럼 아까 질문하신 거 여기 위임점이 나옵니다. 대리인 안에 대리인 이름, 대리인 등록번호 지급 안 적어도 됩니다.
전화번호, 주소.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람을 위임함. 이거는 입찰표 뒷면에 보면 보통 있습니다. 입찰표 뒷면에. 자,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다음 사항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무슨 타경 배토 물품번 몇 번. 그 다음에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자, 본인. 이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실제로 사는 사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성명적고 여기 인감 도장 썼습니다. 인감 도장. 중요번호, 전화번호, 주소. 예,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인 경우에는 사전 등록번호 기장. 이렇게 적어서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 두 있죠. 여기 사건번호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기재하고 물건번호 기재하고 제출자, 제출한 사람 이름 있죠. 대리인 같은 대리인 이름 하고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 황색 큰 봉투에 넣으십시오. 아까 입찰표하고 이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넣어서 여기 입찰 봉투 큰 봉투에 넣습니다. 자, 보면 입찰자용 수치증이라고 되어 있죠. 절치선. 요걸 잘라서 줍니다. 요거를 입찰하면 잘라서 주는데, 자, 여기 접는선 해가지고 있고, 입찰 봉투에 입찰자 이름 적고 도장 찍고, 대리인 같으면 대리인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입찰 대상이 아닌 경매사건에 연체한 경우에는 즉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개찰이 모두 완료된 후에 근데 잘못 입찰했는데 돌려주세요. 아니고 개찰 다 해서 다 하고 나서 완료된 후에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입찰기일이 연기되고 뭐 변경되고 그래가지고 입찰이 없는데 입찰에 가서 저한테 전화온 학생이 있었어요. 오늘 입찰 안 합니까? 그래서 경력에 전해서 물어봐라고 했는데 한 번은 동부지원에 입찰하러 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원에 입찰하러 가야 되거든요. 제 충동이 있어요. 근데 부산 보는 가서 입찰 안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도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찰 법정마다 입찰하는 지역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찰자 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그날 입찰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입찰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입찰 목록이 쭉 이렇게 게시돼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변경, 연기, 취하, 뭐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물, 경영물건 이런 것들 적어놨어요. 오늘 진행되는 경영물건. 그러면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오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죠. 자, 입찰 금액을 높이고 싶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입찰장에 한 10명 정도 데려가가지고 입찰 개시 목록에 있는 거 있죠. 야, 이거 입찰 오늘 높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하고 컴퓨터 내가 있어서 계속 보면서 띄워놓고 보고 또 같이 돌아다니면서 야, 뭐 이렇게 오늘 뭐 저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관리 친할까 물어본 사람이 15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 들은 사람 입찰금을 조금 높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 방해죄라는 게 또 형사처벌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아닌데 뭘 막 허위해서 잘못하시면은 입찰 방해죄 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자꾸 잘못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구인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 부정에서. 구인은 뭐죠? 잘생긴 오빠 2명이, 형님 2명이 딱 팔짱 끼고 내려갑니다. 유치장에 가다 줍니다. 그래서 입찰 방해죄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고의로 이제 자, 여하튼 입찰장 가면은 그날 입찰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일 기록을 꼭 보셔야 돼요. 매각 물품 명세서에 갑자기 오늘 유치원 신고가 들어왔다. 어제 들어왔다. 근데 어제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유치원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입찰 당일날에는 이게 분명히 매각 물품 명세서에 입찰 내용의 기록이 있었는데 그다음 게시판에도 뭐 유치원 신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적혀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 안 하고 입찰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입찰자 잘못이에요. 입찰을 하고 나서 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뭐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많이 더 생기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낙찰된 거를 무효 처리하고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입찰 당일날 벌써 게시가 다 돼 있는 공고가 다 돼 있는 내용인데 모르고 입찰하면은 입찰 보증금 날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 당일날 꼭 김해석금 기록을 보고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짝 표시 안 나게 살짝 보고 빨리 컴퓨터로 봤던 그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바꿔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 화면 계속 켜놓으면은 야, 저 누가 입찰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늘 처리가로 적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게 되셨겠죠. 자, 그 다음 주의사항 보시면 자, 매수 신청 보정 봉투와 입찰표를 넣고 사건 번호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접어서 그 다음에 호치키스를 찍어서 봉하십시오. 안 보이게. 옛날에 초창기에 입찰할 때는 입찰표 팔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입찰하는데 제가 처음에 제 개인적으로 낙찰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김해 한신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칼, 대한항공 옆에. 그래서 1차 처음 지은 거. 요거를 이제 30평대 아파트인데 제가 낙찰 30만 원 받았거든요. 낙찰을. 네. 근데 바로 한 500만 원 정도 집수리 해가지고 전세를 처해놨어요. 그러면 저는 3천만 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경락 점검 낙찰 대금 100%를 보통은 다 은행에서 대출해 줬거든요. 1차 보증금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3천만 원 정도 낙찰 받으면은 1차 보증금 300만 원 플러스 등기비용 약간, 그 다음에 공사비용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시 5천에 5천에 세를 놨으니까 돈이 남아서 돌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낙찰받는 것보다 전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은 강남동에 한동안 강남동에 유창그린 아파트라고 막 부도 나가서 아파트 짓다가 한동 막 엉망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낙찰이 정말 싸게 됐어요. 부산인도 불구하고 낙찰이 2, 3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쪽 근처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2천에 받았는데 혹시 전세 누가 더 올까 상가인데 우리는 월세 받는 목적인데 근데 전세 4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수영 쪽에 보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낙찰받은 것 중에서 참여한 전혀 없으니까 수영에 보면은 저 약간 산쪽에 보면 현대아파트인가 뭐 이래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상가를 4천원 낙찰받았는데 4층의 아파트에서 보면 1층이었어요. 이렇게 지대로 올라가니까 아파트에서 집거든. 그래서 4천원 낙찰받았는데 낙찰을 한 1,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1,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는 대출이 잘 됐거든요. 대출이. 그런데 500에 20만 원에 세를 놨어요. 보니까 피아노학원하고 이런 거 있는데 미술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이나 교습소 들어오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광고를 계속 했더니 미술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교습소. 그러면 500만 원 보증금 받아서 저는 들어간 돈 회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00만 원 정도의 은행 이자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받아서 돈이 남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월세 대비해가지고 팔았죠. 한 번은
안성에 보면 밑방송에 보면 아파트가 있어요. 상한 아파트라고 있고 그 밑방송에 보면 아파트 많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하철도 여기 좋죠. 그쪽에 상권이 전혀 없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120평을 상가 120평이 크죠? 네, 낙찰 6천만 원에 받았어요. 120평인데. 근데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가였어요. 근데 낙찰 받을 때는 장점이 있었어요. 관리비가 없었어요. 관리비. 그 상가의 관리비. 그 상가의 관리비가 없었는데 낙찰 받을 당시에 거기에 금도장이 있었거든요. 금도. 체육관. 근데 이 임차인은 손해보는 돈이 하나도 없는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관리비가 없으니까 이 관리비도 월세에 준해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관리비가 많으면 월세를 많이 받겠죠. 관리비가 평당이 만 원짜리인 거하고 평당이 2,000원짜리하고 평당이 만 원짜리 100평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평당이 2,000원이면 그럼 20만 원인가요? 예. 근데 관리비가 없다 그러면 제로죠. 그럼 관리비의 어떤 혜택만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월세만큼 그 상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도 꼭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광고를 계속 냈어요. 벼룩시장도 광고 내고 계속 광고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든지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에 체육관이 있었으니까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광고를 6개월 동안 계속 내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누군가가 왔어요. 산다고. 종교단체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낙찰은 이제 6천에 받았는데 매매는 평당에 100만 원 좀 넘게 해서 뭐 한 1억 그때 한 5천인가를 팔았죠. 그런데 그때 느낀 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대출이 많이 되니까. 수익이 엄청 많이 난 거죠. 6개월 만에. 그래서 그 사러 오신 분이 정말 조용하고 해서 아파트인데도 조용하고 뒤에 산도 있고 나중에 지하철도 놓인다고 하고 관리비도 없고 부담도 없으니까 이제 불교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좋은 행사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초대받아서 몇 번 그 매수하신 그 이제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종교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좀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섭외 그런 이유가 제가 처음 입찰할 때 한신 아파트 입찰할 때 있잖아요. 3천만 원 입찰하는데 3천만 원 이렇게 딱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옆에서 그 같이 가는 형이 있으면서 그때는 막 그 규제가 별로 안 심해서 세상 얼마나 써줬다면서 제보고 이제 얼마 써줬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이제 나빠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적어서 옆에 이제 적는 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적어서 이런 것도 입찰 금액 이런 걸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공에서 그래서 그 입찰하는 금액도 이런 것 이제 하셔야 돼요. 입찰하는 금액도 만일에 내가 6,400만 원이 제 입찰가인데 6,400이 입찰하나 6,400만 100원에 입찰하나 6,401만 1,100원에 입찰하나 그 11,100원 아니면 10원 때문에 수익 구조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1,000원 더 적었다고 해서 내가 이 아파트 높게 받았어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끝자리는 좀 올려서 적으셔야 돼요. 끝자리. 그래서 제한대 수업 받았던 학생들은 저는 요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한동안 한 20년 전부터 할 때 끝자리까지 다 9원으로 올리세요. 네 번째 숫자부터는 99999 만일에 6,400만 원 입찰한다 그럼 6,400만 원, 6천만 원, 1,000만 원 단위 있죠? 400만 원 단위 있죠? 그 다음에 10만 원 단위 있잖아요. 10만 원 단위 세 번째 숫자 다음부터는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 그 다음 단위는 모두 만 단위죠.
그럼 만원 단위부터는 무조건 9자를 다 적었어요. 99,999원. 지금도 그렇게 입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90원 몰라도 진짜 9원 차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좀 심하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9원까지 맞았고 그냥 90원까지는 있습니다. 90원, 900원까지는. 근데 지금 또 오늘 이제 우리 물건 알아듣는 것들 보니까 입찰한 사람 중에서 999원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990원 적은 사람보다 99원 적은 사람이 맞춰 맞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말하는 게 입찰에 나와서 있잖아요. 실제로 낙찰받을 때 약간 차이가 받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대봉투 뒷면인데 사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 적고 물건 번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딩 있는 데 있죠. 중간에도 있고 밑에 하나 돼 있거든요. 여기 2장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김해 그림 분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음 시간까지 계속 연이어서 되는 건데 심학습에 들어간 내용을 제가 정말 엑기스만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의 내용을 제가 3페이지로 요약해서 다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제가 심학습에서 그때 나눠드린 내용 3페이지 정도만 아셔도 있잖아요. 경매 재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강의할 걸 갖다가 경매 수업을 들으면 100시간을 들어도 다 못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재택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다. 왜?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쉬운 물건들 중에서 인장 활동을 많이 해서 현장 많이 보고 도된 물건 찾아서 찾는 게 그게 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다 걸리고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중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입찰장을 가서 입찰표 적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김해 기초리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같이 바로 좀 보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 그리고 프린트물이 있잖아요. 항상 앞에 나눠드린 했던 프린트물이라도 항상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잘 모아서 항상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복사를 항상 해서 조금 놓아주고 하니까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이제 다 못 드리고요. 요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강의 경매 기초라고 해놨거든요.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에서 경매 기초에 요 프린트물 내용들을 주고 있고, 앞에 화면 띄워서 제가 해드릴 거니까 프린트물 없으시면은 그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액 보증금액 보임 및 최우선 변제금액 있죠? 자, 옛날의 날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링크를 시켜놨고요.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지금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화면 쭉 보세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 중에서 경매입찰 시 핵심 내용에서 제 앞에 글 해놨던 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의 동의, 차우선 대금액에서 좀 잘 정리된 글을 이렇게 또 해놨고, 이거 딱 누르면 들어가면은 좀 설명을 주택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타이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서 그리고 링크.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
또 상가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자, 이거를 프린팅으로 다 드리면 100페이지가 넘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편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블로그에다가 이 강의 이 혜택들을 나중에 조금 이렇게 예, 블로그에 또 연결해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 제 개인 정비 들여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좀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속 개정되죠. 2018년 1월 26일,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가지고 예, 각 지역별로. 근데 제가 프린팅으로 드린 거는 실무상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일단 부산이잖아요. 그죠? 부산, 그다음 기장군. 그것만 딱 요약해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막 진짜 엄청난 양의 표를 봐야 되는데 부산만 알면 되지 내가 수도권에 어느 지역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찾아오고 싶은데 네, 프린트물은 제가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용인, 김포, 광주는 뭐 어떻는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예, 감력 조건이 어떻는지 이렇게 여기 제가 다 실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찾으면 한 20분, 30분 걸려서 겨우겨우 찾을 것 같다가 제가 조금 정확하게 된 것만 탁탁 연결시켜놨으니까 보시기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상보증금 기준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한상보증금 범위 낼 때는 임대차 적용하는 게 뭐가 있고 초과에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게 뭐가 있고. 자,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해서 이렇게 예, 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예, 우리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재테크에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예,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해놨죠. 예, 간략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린팅을 나눠드린 거 나중에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할 건데 자 그러면 화면을 그냥 여기를 띄워놓고 예, 설명을 예, 프린팅을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되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조금씩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때 듣고 이해가 잘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경매는 있잖아요.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아파트 입찰 같은 경우나 빌라 뭐 이런 집 같은 거 있잖아요. 토지 이런 거 좀 입찰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면은 혼자서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보이면은 안 하시면 돼요. 이상한 거는 오늘 이제 그 심화품에 나눠드린 프린터물에 주의해야 될 것, 뭐 이런 것도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이면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듣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경매 입찰 시 마음가짐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서 권리분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거기 있는 분들 내보내는 거, 병가하는 거. 자, 이거를 있잖아요. 저는 경매업무를 2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제가 그렇게 욕 들으면서 경매 업무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낙찰받은 어떤 낙찰자하고 같이 한다든지 제가 낙찰받아서 가면 저희들이 낙찰받아서 참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롯데 SK뷰 용호동의 아파트 69평, 75평 일차례에서 낙찰을 한 10개 정도 받은 것 중에서 소유주가 임차인으로 냈겠다고 해서 이제 그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좀 이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사갈 데도 없다고 그래서 해주고 하여튼 월세 못 받은 것만 한 세 군데에서 월세 못 받은 것만 한 5천만 원 넘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1,500씩 뭐 2천만 원씩. 근데 그 돈을 받으려고 받을 수 있죠. 왜? 제가 전공이 인사치료법 전공해서 경매가 전공인데 그렇게 해서 부동산법 전공해서 제가 뭐 대학원 졸업하고
도로 후에 10년 넘게 계속 그 파트 맡아 있었는데 그 집행하고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분양가 그 사람은 그 소유주는 자기는 분양을 한 8억 정도에 받았는데 우리는 4억대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양받은 사람보다 한 4억을 가까이 싸게 받았죠. 낙찰을 샀죠. 그리고 그냥 당장 팔아도 최소한 한 1억 5천 이상은 띄워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그 사람한테 월세 좀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10만 원 남았다고 해서 2천만 원 남았다고 해서 그거 받으려고 또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 집 동산에 압류딱지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악용하는 사람이 두 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두 팀도 나중에 그냥 뭐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소유주는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은 지가 한 4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지만 복이 들어와요. 자기한테 복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김민철 씨 마음가짐은 그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배려하셔야 돼요. 배려하시고 좀 도와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를 주면 될지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 합의금 기준은 제가 그 현대 신도시 있잖아요. 그 장산 지하철역 쪽에 보면 그때 대학 프로상가 생각했었는데 분양가 감정가가 5억이었는데 제가 낙찰을 한 1억 정도에 받은 게 있었거든요. 낙찰을. 근데 평수가 그때 한 10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구장이 있었거든요. 네. 낙찰사에 옛날에 다 뒤집어보면 제가 야간 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낙찰받았는데 이 당구장에 있는 응차인으로 이렇게 친구가 돼 있어서 월세 가까운 응차 보증금 뭐 수납금은 별로 없겠네 해서 그냥 뭐 이사비용 몇백만 원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한 3, 400만 원 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낙찰을 너무 싸게 받은 거예요. 진짜 싸게 뭐 20% 30% 이렇게. 나중에 팔 때도 잘 팔았거든요. 팔 때도 제 아는 지인이 그냥 샀어요. 선생님 낙찰받은 거 중에서 좀 시세보다 싸게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이런 분들 한 번씩 있어요. 자기는 살려고 하면은 만일에 한 3억 5천을 줘야 되는데 제가 3억에 팔면은 제 거 사겠죠.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천 들어갔는데 그래도 1억 9천 넘으면 저도 이익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분한테 좀 싸게 팔면은 또 뭐 이렇게 그것도 그래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 얼마는 판다. 근데 상가는 최소 얼마에 판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걸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으면 파는 거고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이익이 되면은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이 좀 먹을 게 있을 정도로 팔아야 돼요. 개별로 낙찰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값 다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제값 다 받으려고 해도 우리 저번 주에 세금 내었잖아요. 절반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5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2년 지났고 이 자금 가지고 또 다른 거 입찰하고 다른 거 뭐 할 수 있으면은 돈을 굴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억이 왜 초과됐으니까 양도 차익이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 못 받은 이게 실제로 세금 계산하면은 뭐 한 2,500, 뭐 한 2,000원 못 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그 당구장에 계신 분이 임차인 이름 빌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소유주가 적혀 있는 거죠. 소유주가 거의 3억을 넘게 사업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2천만 원을 달래요. 이사 비용을.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행하는데 2천만 원이 안 들어갔거든요. 집행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도 좀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정도, 아무리 많이 들어갔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예. 근데 그걸 5만 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파야, 조석파. 분위기상. 분위기상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라고 마음을. 월세 못 받으면 또 5천만 원 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심지어는 그 김해 그 원룸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방이 15개 있어요. 그게 한 달만 살겠다고 하면서 그 원룸에 가족 4명이 들어왔어요. 딸 2명, 아버지 1명. 한 2년 만에 넘게 살았어요. 월세 한 달 주고. 월세 못 받은 돈이 2년이 넘어요. 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월세 받으려고 다 창의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을 수 있죠. 법정인서를 하고 생사건으로 고발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쫄딱 망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원룸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월세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한 인차인들만 한 7팀, 8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월세 안 주고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공사관에서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한 1년 반 정도 밀려서 계속, 한 분은 또 돈 들어오면 한 100만 원씩 주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방이 한두 개 정도는 그때 남을 수 있는 방이어서 좀 안 좋은 방을 이렇게 드렸는데, 뭐 100%다 공실 없이 해봤자 마음이 싶고, 예, 그래서 또 베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2천만 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2천만 원 준 거예요. 2천만 원 주고 새 놓을 때 협조를 좀 얻었어요. 자기가 명도에서 넣는 동안. 임차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거를 상가를 당구장에 있는 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에스테틱 피부 관리 샵하고 그다음에 요리 학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아마 요리 학원하고 그 에스테틱 샵 있을 거예요. 가보면 제가 낙상 못 받은 건지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건물이 찜질방인가 좀 유명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딱 향교 신도시에 저치가 그 로타리 그쪽에 보면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반대로 100% 주니까 세놓는 걸 갖다 협조를 잘 해주시는 거죠. 이사 비용 진짜 이렇게까지 주시면, 그 준 이유는 뭡니까? 소유주가 나뉘는 사항이거든요. 소유주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금은 기준이 있잖아요. 임차인이든 소유주든 그 정리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돈 있죠. 손해보는 돈의 한 5%에서 10%는 이제 보통 예산 좀 잡고 들어가면 좋아요. 이 사람이 1억을 날렸다. 그러면 5%가 되면 500만 원이죠. 10%가 되면 1000만 원이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4억을 했잖아요. 그럼 10%가 되면 얼마죠? 4천만 원이죠. 그럼 내가 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같은 거 5% 금리니까 준 거예요. 왜? 내가 2천만 원 줘도 2억 정도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2천만 원 이익 받는데, 2천만 원 이익 받는데 이사 비용을 하려고 5천만 원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싸게 받은 만큼 매도 차익 나는 거에 퍼센트, 그 다음에 거기 정리 있는 사람의 손해보는 금액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세워서 어느 정도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네, 한 300만 원 정도에서 뭐 500만 원 주면 이사비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도 그때 줬다. 자, 그러면 합의금의 기준 금액, 손해보는 돈의 퍼센트,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집행비용의 초기 집행비용의 2배까지 잡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서울편 같으면 집행하는데 한 300, 400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 400. 처음 집행해서 집행과정에서 짐 다 드러낼 때. 그럼 짐을 드러내면은 그거를 이제 그 동상들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 보관을 해요. 보관하고 그 짐을 찾아가려고 하면 낙찰자 도장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상 짐들을 내가 경매를 다시 넣어가지고 감정하고 경매를 넣어서 누군가 낙찰받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쓰레기만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낙찰자가 쓰레기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컨테이너 박스에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상품 같은 컨테이너 박스 만약에 2개 보관했다. 그럼 한 달에 60만원, 최대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3개월 갔다 그러면 얼마 갑니까? 80만원 3개월 갔다 그러면 240만원 들어가죠. 상품 보관비만. 그 다음 또 그 경매 넣죠, 감당을 하죠, 쓰레기 소각 처리하죠. 그럼 또 1, 200만원 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초기 집행 비용의 한 2배 이상은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거 신경 쓴다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연도 대상자가 우리 애 시험이 다 했는데 우리 애가 고3인데 공부에는 책이 전에 다 했는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열세에서 찾아가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집행하는 당일날 또 이사비용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제 어차피 용당 그 탈 들어왔는데 기사분들 다 왔는데 요철에서 저희 이사갈 집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치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1톤 트럭 그 다음에 그 기사분 한 명 인건비는 내가 다 지불을 한 거거든요. 집행 비용은. 그러면 그 집을 실어서 그분이 이사가는 집으로 실어드리고 이사비용도 좀 드리는 게 낫겠죠. 그걸 억지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하는 당일날도 좀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이제 집행하고 나서도, 낙찰자의 도장이 없으면은, 승낙이 없으면은 물건 못 찾거든요. 한 분은 평대 신도시 아파트, 한국 아파트인가? 50평대 아파트였는데, 집행한다라고 하고 이사비용을 좀 충분히 드릴 거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내가 경매 잘 안다 이러면서, 경매 증권들 내가 지금 많이 있다 이러면서, 막 코투스만 치고 이러다가, 집행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갑자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제 준비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슬리퍼 신고 옆에 시장에 갔는데 그때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한참 시험 공부해야 되는 그때 고3인가 뭐 고2인가 이랬던. 근데 자기 남편 옷도 양복 뭐 무슨 옷이니 그냥 시장 갔다 왔으니까 아무것도 뭐 안 되겠죠. 모든 생필품을 그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쓰레기 봉투까지 큰 거를 쓰레기까지 다 실어서 다 쓸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하나도 안 남기고. 벌써 집행해서 벌써 이제 트럭에 실어서 벌써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와서 막 주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보고 동네 사람들 보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집 경비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해서 우리 남편 지금 옷도 하나 없다고 직장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막 한 소리 치더니 갑자기 어린 입장이 된 거예요. 낙찰자가 이거 안 해주면 낙찰자한테 집행 비용하고 모든 비용을 다 줘야지만 원칙은 승낙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돈 안 주면은 집행 비용 안 주면은 승낙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것도 경매 넣어서 거기 TV가 있다는 냉장고가 있으면 그걸 경매 넣어서 내가 집행 비용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내가 회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끝까지 하게 되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법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재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합의금 예산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합의금 예산은 집행비용의, 초기 집행비용의 한 2배 정도. 그럼 30평 아파트 같으면, 한 300에서 한 600 사이. 50평 같으면 한 500에서 1000 사이. 이 정도는, 집행비용을 감안해서, 이제, 합의금 이사비용으로 예산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주려고 생각했어요. 1000만 원 주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조금 밀고 당기고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제시했다가 저쪽에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명도 기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론을 조금 더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적인 공부는 어차피 해도 5분 만에 걸리는 식에서 끝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차이 임하는 거지, 100시간 공부해야 되는 그 경영 이론 가지고 재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내용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명도 기간은, 기준은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법대로 진행해서 만일에 경영 전문가가 붙어서 명도를 빨리 못하도록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한 1년도 좀 더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자금 납부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실무상은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보통 명도하고 다 끝납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전에 낙찰받은 것 중에서, 요양원을 낙찰받은 게 있었어요. 기장 쪽에. 요양원. 잔금 납부 자체를 못하도록 계속 이의제기하고, 잔금 납부 자체를 못하도록 연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그다음 집행하는데도, 거기 할머니들, 여자분들이잖아요. 남자가 가서, 이제 법원 이렇게 조끼 입고, 공무 집행하는 거거든요. 조끼 입고 이렇게 가서 했는데, 만일에 여자분들 이렇게, 만일에 넘어지려고 하는데, 할머니 넘어지려고 하는데 많이 잡아주잖아요. 그래도 혹시 있어요. 아, 여자 미쳤다면서, 남자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그래서 전문 집행할 수 있는 집행 어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집행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에 의뢰하셔가지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명도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낙찰을 정말 싸게 받아서 요거를 이제 팔았는데 판 것도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그 요양원이 성당 옆에 있었거든요. 성당 바로 옆에.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힌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월락하면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당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 성당에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그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버틴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사비용을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억을 싸게 낙찰받았는데 합의금을 2억을 달라 이러면 2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도할 때 제 전문 집행 회사에서 나가서 또 집행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데서 나가는 그런 회사들에서 또 움직이니까 아예 앰뷸런스 있죠. 할머니 모시고 다른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야 돼요. 할머니 어디 갈 데도 없이 할머니 나가세요. 할머니 돌아가신다든지 아프다든지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분명히 그 집행하는 트럭들 못 들어가도 차를 막을 것 같아서 견인차들, 차 견인할 수 있는 견인, 뭐 이런 차들도 준비하고. 그런데 명도 기간이 보통은 뭐 6개월 안짓하면 끝나고 3개월 정도가 끝났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예기치도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각오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명도 기간은 한 6개월 안팎으로 법적인 진행 절차를 하려고 6개월 안팎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정도 동안은 내가 시간을 주면서 집행이 빨리 되면 3개월 만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 기간 안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용도 기간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기간을 길게 주면 이사 비용은 좀 적게 줘요. 기간을 짧게 해서 나가주시고 인차인을 이제 새로 유치하고 다시 단기 매도로 해서 매각하는데 협조를 좀 도와주시면은 합의금도 좀 더 드리는데 좀 도와주시면 새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공백 기간이 없이 새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이사 비용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걸어요. 저 사람이 5개월 약했는데 3개월만 나가준다든지 뭐 2개월 만에 나가준다든지 하면은 그 날짜 계산해서 이사 비용을 5개월 만약 5개월 만에 나갔는데 이사 비용 생겨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5개월 동안은 저희가 월세 없이 공짜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한 달 월세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고 하면 그러면 잘 도와주셔가지고 새가 빨리 잘 누르면 그 월세만큼 아니 그 월세 어느 정도 퍼센트만큼 뭐 한 달에 70만 원이라도 얼마씩 더 드릴게요. 빨리 나가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협의세를 많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비워주면 그러면 빨리 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작정 가서 니는 법적으로 여기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나가. 한 달 만에 비워주세요. 2달 만에 비워주세요. 이러면 나가겠습니까? 그래 끝까지 이제 개개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6개월 이면 갚는단 말이에요.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송달.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법원에서 보내는 편물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 편물을 안 받으면은 공시 송달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명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가짐. 정말 좀 배려하고 좀 진짜 척언지심을 좀 가지고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런데 저 사람은 손해보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줘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요구 주세요.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경매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경매 들어서 제가 손해보는 돈은 없었지만 머리가 다 빠졌대요. 머리가. 안 그래도 머리 빠져있는데 두눈이 두 빠져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앞에 그만큼 신경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몇백만 원씩 주지는 않죠. 단을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하면 그 대신에 옵션을 거시라는 거죠. 뭐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습니까? 좀 빨리 비워주세요. 그 다음에 새로울 때 집 좀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 가지시고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합의금은 집행비용에 준해서 그 다음에 손해보는 돈 거기에 어느 정도 퍼센트를 측정해서 거기 정리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돈 내가 이익 본 돈에 어느 정도 퍼센트 범위내에서 용도 기간은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문 부재란 말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폐문, 문이 닫혀져 있고 부재 없더라. 이런 것들은 용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갔는데도 못 만났는데 낙찰자 가서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뭐 밤에도 가보고 막 불 켜져 있는 데 보고 문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밤에 가서 문 두들기면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해지고 나서 가면. 그래서 이제 명도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은 것들은 합의금 가지고 그냥 빨리 내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수업이 있잖아요. 저는 8시 반에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은 탈때 잡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 측에서 시간이 9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진도가 좀 더 나가서 제가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강연은 도중에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할 거니까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능 컨설팅에서 보면, 그 집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잘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집행을 하는 데는, 이쪽 회사가 잘하고, 만일에 조폭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나이트클럽으로 싸우려는데, 그럼 조직폭력배들하고 싸워야 된다. 잘못하면은 낙찰고 받아서 집에 못 가. 옛날에 그 수영에 마이너스 방법들 낙찰 됐었거든요. 예. 밑에 나이트클럽 있었잖아요. 수영 모델 중에. 그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보통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뭐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 쪽에 물어보면은 집행관이 이쪽 회사에서 집행하면, 그러니까 인부들을 사야 되거든요. 인부. 집행하는 사람들, 이삿짐에 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인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행관이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하죠. 그 뭐 집행관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 정도 회사 뭐 치고 가지고 다니면은 뭐 경매 뭐 농정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래 막 있고 막 이상한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러면은 폭력을 이제 하면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쏘는 경우도 있어요. 물. 그런 경우에는 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비 용역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 따라 쓰는데 일반 주거와 관련된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집행하는 인부들이 와서 진술을 내고 끝나죠. 자, 일단 권리 분석 있고 경매 절차. 자,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강제 경매 기입 등기일, 전세권 등기일, 담보가 등기 이런 날짜, 그 다음에 저당권 날짜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세 가지만 보세요. 세 가지만. 왜냐면 권리 분석할 때 초보자들이 전세권 등기가, 담보가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일에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 선순위 권리가 됐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녕하시면 세 가지만 보세요. 세 가지 뭐라고 했죠?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기부에 거의가 근저당이라고 되지 저당이라고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날짜, 가압류 날짜, 압류 날짜.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기준권리 날짜가 됩니다. 말소 기준권리 날짜가 됩니다. 근데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강제 경매 기입 등기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은 이 경매 신청한 날짜가 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전세권만 보이는데 전세권 등기한 사람 경매 신청했다. 그럼 그게 기준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말소 기준권리 요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그럼 요즘 동영상 강의가 잘 돼 있잖아요. 네이버 TV나 유튜브 강의나.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 가지고 1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선수는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1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1분. 근저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고, 그거보다 빠른 날짜가 있는 권리들은 선순위. 선순위 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낙찰자가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돈이 들어가십니다.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날짜가 똑같다든지 늦다든지 이러면 후순위라고 해요. 근저당 날짜하고 만약 말씀드린 권리 1순위 근저당 날짜가 만일에 뭐 2월 1일이다. 2월 1일. 근데 전입 날짜도 2월 1일이잖아요. 똑같은 건 후순위를 문제예요. 전입의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거든요. 다음날 0시. 자, 그래서 선순위 권리 없는 것만 하시면은 권리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임차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수 면제권.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는 것은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가 빠르다. 전세권 등기 날짜가 빠르다. 이러면은 그 빠른 날짜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어요. 배당을. 건재당보다 압류보다 빠르다.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날짜. 그러면 먼저 받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날짜별로 받아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주거와 관련된 거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정확히 잘 아셔야 되고요. 상가는 소액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가는 나중에 찾아볼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주거는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최근 거는. 제가 프린팅을 해드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복구법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외우실 게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복구 대상이 얼마까지 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이 넘어도 7억이 넘어도 5억이 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복구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에 관한 권리 분석은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하면 다 하고요. 자, 그래서 임차인의 배당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임차인이 손해보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는지, 보증금 8천만 원 다 날리고 쫓겨나는지, 보증금 2억 다 날리고 쫓겨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 임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도 받아서 나가는지, 이 사람 임차 보증금을 3천만 원 그랬는데 3천만 원은 월세 얼마인데 월세 못 준 돈이 있을 거고, 그럼 한 1천만 원 월세에서 이제 자기가 월세 안 줬으니까 까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천만 원 정도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지 이사 비용 합의금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죠? 확정일자나 전세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1순위로 배당받아요. 은행보다도 어떤 가압류, 압류권자보다도 국세 지방세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경매 절차는 전에도 우리 설명했지만 매각기일 입찰하는 날이 있고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받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정납한다고 했죠. 자, 그럼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안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적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럼 적시항고 이의제기 없으면 매각 결정기일로부터 7일 뒤에 매각 결정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확정일이라고 합니다. 매각 결정 확정일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장납하기 전까지 또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로부터 뭐 한 달 정도 뒤에는 장납을 합니다. 자, 그럼 만일에 우리가 입찰한 날이 6월 1일이다. 6월 1일. 그러면은 매각 결정 기일은 며칠이겠습니까? 일주일 뒤니까 6월 8일 되겠죠.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에 판사가 낙찰 허가 불허가를 하고 나서 낙찰 허가한 거에 관해서 확정되는 날은 또 7일 뒤에요. 그러면 6월 1일날 입찰하고 6월 8일날 매각 결정 기일이 되고 7일 뒤에 또 7일 뒤면 며칠이죠? 6월 15일이죠. 6월 15일날 확정되고 결정이 확정된다고요. 확정되고 나서 보통 한 달 안에 장납부. 그러면 7월 15일 정도 되면 장납부 하겠죠? 그렇죠? 그럼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배당기일이 잡혀요. 그럼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기일에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사할 집도 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당기일도 되기 전에
낙찰받고 나서 바로 야 나가 빨리 비워줘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뒤가 보통 일반적으로 배당기일, 배당해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배당기일. 그 다음에 배당기일 날 배당받고 나면은 그걸로 이사할 집 구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명도. 자, 근데 명도 하실 때는 자, 보세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좀 내가 이 공법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라고 했죠. 그래야지만 경매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경매를 해야지만 이 경매로 인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좀 적어지고 정말 한 맺힌 그런 일이 좀 적어지겠죠. 이 경매 만약에 하다가 집행하는데 누가 다쳤다 아니면 뭐 휘발 진짜 뭐 추심하듯이 뭐 이렇게 뭐 분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자살하고 이런 거 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경매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보게 돼요. 진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 한 500만 원 주면 좋겠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고 나가면서 진짜 저 강원도 멀리 시골에 이사가는 동네 쪽에 낙찰받은 아파트 중에 재건축 아파트 중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가면은 제일 강조하는 게 좀 100%라 100%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는 이사비용을 한 500 정도는 제일 일반적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00만 원밖에 안 주고 정말 없어서 그런데 100만 원 더 주면 안 되겠느냐. 안 줬어요. 근데 그 집이 인테리어 시설이 엄청 잘 된 집이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인데 집 수리 여부에 따라서 돈이 적어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50평 같으면 최소한 4,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집의 가치가. 자기가 집 수리하려고 한 5천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좀 살기 좋을 정도로.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뉘었죠? 무슨 마 아파트? 네? 네, 무슨 아파트입니까? 마 아파트. 그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이사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50억씩, 100억씩, 뭐 몇백억씩 있는 사람이 농물 나오고 막, 예, 뭐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 거기는 임차인들 지금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싸게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는 싸게 있거든요. 그래도 위치는 좋아서 그래도 뭔가를 어떻게 하면서 집은 좀 홀로하고 해도 사는데 서울은 도배장만도 안 해주잖아요. 부산은 해주지만. 근데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주기간 갖춰야 되니까. 거주기간을 요구를 안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한 5억씩, 10억씩, 최소 몇 억씩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낼 돈 가지고 집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살기 좋을 정도로만 딱 수리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버티겠죠. 그래서 집수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집이었는데 이 집수리를 이틀 잘 해놓은 거기에 관해서 감정가 반영이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그 경량시설 물건이. 나가면서 강원도 어디로 이사하는지도 모르는데 나가면서 스프레이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칼로 막 닦아버리고 막 뭐 망치 같은 거 찍고 이래 나가버렸어요. 문 하나 건네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낙찰받은 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경매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번, 10번, 20번 계속 했는데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복이 그 집에 내립니다. 그 집에. 이 경매로 낙찰받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20년 개공 경험상 풍수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터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세요. 제가 느껴보면. 사업하는 어떤 그런 곳은 내가 사업장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들어가는 건 별로 안전하고 싶어요. 내가 살집 있죠. 내가 살집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전하고 싶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많이 베풀고 들어가세요. 많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갈 때 많이 베풀고 성당 다니면 신부님 모시고 교회 다니면 목사님 모시고 절 다니면 스님 모시고 뭐 이렇게 축성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하시고 좀 많이 베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뭐 잘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고 정말 그래 니 그래 돈 많다 그거지 뭐 그래 잘먹고 잘 살아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런 욕을 막 들으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삽장하고 공장하고 이러잖아요. 뭔가가 집에 불화가 있다든지 뭔가 잘 안 풀린다든지 뭐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좀 기가 세요. 기가 네. 그런 느낌을 저는 종교가 이제 카톨릭 쪽이고 제가 그 6대째거든요. 네, 6대조 할아버지 뭐 위에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 친척이 친삼촌도 장남도 신부고 동생도 신부고 누나도 신부고 그런 성직자들이 굉장히 집안에 좀 많으세요. 많은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떨어졌죠. 근데 네? 그래서 종교가 카톨릭이긴 하지만 미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본 경험상 느낌상 좀 기력 좀 세요. 사주팔자 있죠. 사주팔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신부님 되는 학교가 카톨릭 대학교 안에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이 힘들면 아니고 카톨릭 대학이라고 해요. 카톨릭 대학에서 신부님 되는 분들이 신학하고 체학하고 체학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전공으로. 그 다음에 뭐 라틴어, 그리스어, 히라고, 히브리어 어학을 하나씩 해야 돼요. 그리고 우문을 봐야 돼요. 정말 공부를 정말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 신부님 되는 분들이 그 안에 공부하는 것 중에서 민간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도 다 커리큘럼 안에 필수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주팔자 이건 무조건 미신을 보고 무속신앙은 무조건 미신을 보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톨릭 종교에서. 그 안에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발전되지 못해서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무조건 100% 배제시키고 무시하고 타 종교를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톨릭은. 그래서 가톨릭 그런 거는 좀 널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통계치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요. 통계. 근데 전부는 무속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은 다 부자 되겠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로또 맞추고 이렇게 알겠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경민명도에 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베풀으라고,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매 절차,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잔금 납부 한 달 반 정도 뒤에, 배당기일은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시무상 그렇습니다. 시무상. 이런 상황은 안 그렇습니다. 명도하는 시간. 자, 김매물권으로 신분분석하는 거, 요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더 하고요. 입찰하는 날 방법 이제 설명드렸고, 자, 김매물권 정보지 보는 것만, 뭐, 잠깐만에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좀 빠른 속도로 그냥 진행을 하고,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션이나 지지옵션을 좀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구매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매에 관련된 부분도 구독션이나 지지옵션에 보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비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김력 구매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린팅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게 좀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산지방법원 홍보지원 4개,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모를 때. 자, 법원 기록 보는 거 있죠? 낙찰되고 나서 열람하고. 소유 전화번호가 있다든지, 뭐 소유 인적사항이라든지, 이 법원 기록을 모든 기록을 다 낙찰자가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볼 수 있는가 하면,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볼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 기록을 보고 소유자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모르면, 예, 요 동부전 4개 전화번호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매각일은 2020년 1월 9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항상 모든 차복장은 오전 10시에 구성합니다. 2019 타경 550. 자,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입찰했던 물건이에요. 입찰했던 물건인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예. 자, 물건 종별 다세대 빌라, 대지권, 이건 대지권 지분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면적 21.629평, 70.5제곱미터. 자,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이 전용 면적은 등기부상이 나오는 면적입니다. 등기부에 무슨 면적이 나온다고요? 자, 오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 김영물건 자료 가지고 제가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공매 수업 시간에도 재개발 재건축하면서도 김영물건 하나씩 좀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씩 실제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은 더 좋을 거고 이렇게 반복해서 될 테니까 지금 듣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매각. 자, 제가 기초 처음에 쭉 훑으면서 재건축 물건은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은 토지 대지권 지분하고 건물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지권 지분이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장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경영물건 중에서 건물만 매각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재건축 물건이다 이러면은 조합원 자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 개시결정, 경매 개시결정, 등기부에 등기된 날짜 개시결정, 임의경매, 보통 건지당권자가 경매하면 임의경매, 가압류권자가 경매하면 강제경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임의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가. 감정가는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친 감정가. 대지금 2등기, 토지를 뜨등기 뭐 등등 제공을 자료 다 드린 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쭉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실물을 가지고 같이 하다보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가 안에 대지금 2등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감정가 안에 대지권 지분하고 건물 감정가하고 두 개가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2등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게 심학습에 들어가는 거가 설명드리는 70차가 51%. 근데 낙찰은 어떻게 됐죠? 71.87%.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씩 떨어지거든요. 정률로 떨어집니다. 정률로. 100, 80, 64, 51.2, 40.96.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럼 33%. 이거는 100 곱하기 0.8, 20% 떨어지는 거죠? 80. 80 곱하기 0.8. 그럼 64%죠? 그렇죠? 64% 곱하기 0.8. 0.8 곱하기 20%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률로. 그러면은 51.2% 나오는 거예요. 51.2 곱하기 0.8 하면 40.96% 나와요. 40.9%. 거의 한 41%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상. 이게 감정가 2억, 1억 이러면 계산이 쉽죠? 그렇죠? 저번 책임찰가가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 64%예요. 예를 들어서 6,400만 원이에요. 6,400만 원. 1억짜리가 1억 8천 6,400, 5,120만 이렇게 떨어진 건데 6,400만 원에서 저번 책임찰가가 얼마인지 알고 하면은 나누기 0.8 하시면 돼요. 6,400만 원 나누기 0.8 하면 8,000만 원. 5,120만 원 나누기 0.8 하면은 6,400만 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번 책임찰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릴 건지 낮출 건지를 내가 입찰 포인트를 놓쳤으면 그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번 책임찰가는 64%가 1억 2,992만 원이었거든요. 보이죠? 보이나요? 자, 저번 책임찰가가 1억 2,992만 원이었는데 낙찰은 1억 4,588만 8천 원 됐죠. 그러면 저번 64%에서 입찰 들어가서 이번에 52%였단 말이에요. 64%에서 입찰 들어갔으면은 1억 2,992만 원 아니면 1억 3천만 원 적어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떨어지니까 10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저번 차 입찰가보다 거의 한 1,600만 원 더 넘게 낙찰됐잖아요. 이거를 김영 컨설팅 회사에 맡기면은 법정 수수료는 1%에서 1.5%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주면은 예, 김행 컨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때서 물건 찾아주고 뭐 조사하고 다 해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경매 전문회사에 맡겨서 수수료 2, 300 주고 하는 게 더 나았어요. 예. 그러면 이런 물건을 입찰할 것 같아서 64%에 들어가자고 경매 전문회사는 권유를 하겠죠. 입찰 포인트가 64%입니다. 라고.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가면은 그때 좀 바빠가지고 이걸 놓쳤어요. 놓쳤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건이. 위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주인의 시상하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차수인 신고 금액 1억 2,575만 원에다가 얼마 더 붙였습니까? 100원 더 붙였죠. 이렇게까지 100원이라도 더 붙여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은 100원 할까요? 900원 한 사. 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만약에 900원 했으면 우리는 800원짜리 낙찰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째 입찰가가 1억 2,992만 원이었죠. 근데 차순위 신고한 사람 쉽게 생각하면 2등이에요, 2등. 2등이 얼마 들었습니까? 1억 2,575만 원. 저번 최저 입찰가 1억 2,900만 원보다는 한 400만 원 낮게 들었죠. 그럼 2등부터 10등까지는 어떻게 따라합니까? 싹 다 저번 최저 입찰가 1억 2,992만 원보다는 좀 낮게, 이번 최저 입찰가 1억 393만 원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찰할 때는 한 3등 정도 했거든요. 이 차순위 금액보다 약간 낮게, 예, 약간 조금 더 낮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설명을 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설명을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그래서 입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경매는 이 물건은 80%에 들어가는, 이 물건은 100%에 들어가는, 이 물건은 64%에 들어가는, 이 물건은 51%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한번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번 주 입찰가를 넘겨서 맞춰야 돼요. 자, 100%에서 80%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지고 네, 저번 주 입찰가보다 더 높게 놓쳐야 돼요. 더 높게. 그래서 입찰 포인트가, 요거는 제가 물건마다 조금씩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독으로 낙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서 80%인데 8천만 원 같으면 8천만 원에서 한 19,000원만 더 적지, 뭐 한 11만 원만 더 적지, 99,000원 더 적지, 이렇게 단독으로 받아서 낙찰하는 게 전문가들이 더 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밑에 쭉 설명이, 여기 매각 물건 현황이 있고, 임차인 현황이 있고, 뭐, 요 밑에 이런 내용들의 설명이 있는데, 예, 여기에 관해서, 요 설명을 한 번을 쭉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하면, 이거를 이제 보는 내용에 관해서 좀 요령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조금 했던 것처럼, 여기서 권리 분석, 선순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선순위 없는 것들, 대지권 지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대지권 지분 표시되어 있잖아요. 대지권 미등기, 뭐, 이런 말 없고, 그래서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1, 2분만 조금만 하면요. 우리 이강 경매 기출 말고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나눠드린 거, 프린트물에서, 자, 요 첫 페이지 보시면 배당 분석과 배당길이 되어 있죠. 자, 배당 순위 되어 있는데, 대충 아까 임차인 배당 분석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순위 매수인 신고, 프린팅을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사순위 매수인 신고, 그 다음에 입찰하기 전에 뭐 확인해야 되는 거, 관리비 체납금 인수금액, 이민경매, 강제경매 부분하는 거, 인도명령이랑, 그 다음에 공장 입찰할 때 주의사항, 제가 공장 물건을 좀 드렸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페이지부터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 이 페이지 보시면 대지권 없음과 대지권 미등기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
이 페이지 보세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붕경매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은 포함되어 있으면 하시면 돼요. 포함되어 있으면. 제외되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법정 치상가 승리 여지가 있고 문제가 좀 소송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붕경매는 또 초보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인수 권리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금액.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금액을 알려고 하면은 확정일자에서 배당이 얼마 되는지,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이 얼마 되는지, 태워서 문제로는 배당받을 수 있는지, 지적 임차인. 요걸 분석해서 배당받는 돈 빼고 나머지 인수하는 금액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배당 분석이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선순위 있고 나머지 한 90개 넘게는 선순위 차이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들이.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가처분. 제가 나눠드린 물건 중에서도 가처분 물건이 있는데, 나눠드린 물건 중에서 오늘 입찰 물건인가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 있는데, 분명히 입찰에서 단독으로 받았더라고요, 80%에. 그래서 내용 파악하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순위 가처분은 다 말씀드렸는데,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일찍 오셔야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봐도 실무상 어느 정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후순위, 선순위 이런 거 상관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기지들은 묘지 있는 것들, 현장에 묘지 있는 것들, 대의변제는 대신 갚아주고 선순위 양도로 바뀌고 선순위 별로 바뀌고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인데 1순위가 1000만 원 있어요. 근저당이. 내가 두 번째로 진급을 했어요. 1억에. 근데 세 번째 또 근저당이 있고 확정일자가 내가 한참 뒤에야. 확정일자가 늦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확정일자 우선면제과, 하나는 최우선면제과. 이러니까 최우선면제는 배당이 안 되거든요. 소유임차인. 확정일자가 너무 늦잖아요.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1순위 근저당 1000만 원만 없어지면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입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내가 대신 갚아주고 대입면제라고 대신 갚아주고 이 전입 날짜가 두 번째 근저당 날짜보다 빠르니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낙찰자한테 임차 보증금을 인수시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그냥 씁니다. 네, 그래서 경매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부 같은데 한 100번 중에 내 평생 한두 번 갑자기 같은 게 닥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은 위험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 희망선의 네 페이지 있죠. 이 정도만 하셔도 경매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한 사람의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변제는 잔금 납부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납부할 때도 권리상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1순위 근저당이 10억이다. 두 번째 전비했다. 세 번째 근저당이다. 네 번째 내 학생이다. 내가 1억 살리려고 10억 갚아줄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대의변제 할 때는 어떻게 대의변제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알겠죠? 앞에 말씀 주는 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말 소액일 때 내 권리를 선순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내가 농지를 낙찰받잖아요. 그러면은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업경영계획서하고 제출해야지만 낙찰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낙찰 허가를 못 받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을 나중에 당신의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해놨어요. 최대한 쉽게. 그래서 또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에 문제 없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골라서 입찰하시면 충분히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하는 권리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정말 쉬운 물건들만. 그래서 경매 자료 나눠주는 거 관심 있는 것들 있으면 잘 체크하셔가지고 입찰해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도록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전
너무 풀로 채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